아주 오래전 프랑스라는 나라에는 전통적인 계급 사회가 이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과 소수의 귀족이 나라의 부와 권력을 거의 모두 차지하고 대다수 평민들은 무거운 세금과 고된 노동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 같은 상류층은 많은 부를 누리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지만 평민들은 나라의 재정을 떠받치는 무거운 부담까지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농민들은 들판에서 계절 따라 땀을 흘리며 곡식을 거두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식탁은 늘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은 화려한 궁전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렸지만 농민과 도시의 시민들은 빵 한 조각에도 민감해질 만큼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국왕의 아내인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굶주린 민중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몇 년간 이어진 흉작과 경제적 위기로 빵값마저 오르자 평범한 사람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에 사람들은 지쳐갔고 사회 곳곳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이 조용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앙시엥 레짐 구체제 아래에서 프랑스 국민들의 불만은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새로운 사상의 바람도 서서히 불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을 휩쓴 계몽 사상은 프랑스의 지식인들과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계몽 사상가들은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중시하며 사회를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볼테르나 루소와 같은 사상가들이 전파한 자유와 평등의 이상은 서서히 프랑스 사회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불합리한 질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왕과 귀족만을 위한 사회 대신 모두가 조금 더 평등하게 대우받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멀리 바다 건너에서 들려온 미국 독립혁명의 소식도 프랑스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신세계의 식민지 사람들이 구질서를 타파하고 스스로의 나라를 세운 이야기는 프랑스에서도 자유와 개혁을 향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변화의 씨앗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예감한 사람들은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또한 더 이상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의 재정은 전쟁과 사치로 바닥이 났고 국왕 루이 16세는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위기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 세금을 거두지 않고서는 재정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루이 16세는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전국 신분 대표회의, 즉 삼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89년 봄의 일이었습니다. 삼부회는 성직자, 귀족, 평민 세 신분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의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회의에서조차 신분에 따라 투표 권한에 차등이 있어서 평민 대표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프랑스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평민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믿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웅장한 회의장에는 새 신분 대표들이 각자의 예복을 차려입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 장면 뒤로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평민 대표들은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회의를 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789년 6월, 평민 대표들은 다른 신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회라고 불리는 새로운 모임을 선언했습니다. 넓은 실내 경기장에 모인 평민 대표들은 함께 손을 들어 맹세했습니다. 훗날 테니스 코트의 서약으로 알려진 이 맹세에서 그들은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 결심은 프랑스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비록 아직 혁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평민들이 처음으로 하나의 힘으로 뭉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귀족들도 이 움직임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파리 시내에는 혁명의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모인 시민들의 마음에는 막연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89년 7월의 무더운 어느 날, 파리 시민들의 분노가 거리로 폭발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려 왔던 불만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은 무기를 찾아 나섰고 그들의 발걸음은 파리 시내의 오래된 감옥 바스티유로 향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은 왕정의 억압을 상징하는 거대한 성체였습니다. 7월 14일 격렬한 혼란 끝에 시민들은 결국 바스티유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견고한 성체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오랫동안 그 안에 갇혀있던 이들이 풀려났습니다. 한때 절대 권력을 상징하던 성체가 민중의 힘 앞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권력에 맞선 그날, 프랑스 전역에 변화의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바스티유 함락 소식은 마치 불길처럼 빠르게 번졌고 각지에서 국민들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스티유 함락 이후 프랑스 사회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부터 도시까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움에만 떨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오래된 질서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농촌에서는 소작농과 농민들이 봉건 영주의 저택으로 몰려가 각종 기록 문서를 불태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귀족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특권에 도전하는 이러한 행동은 대공포 시대라는 혼란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귀족들은 농민들의 봉기를 두려워했고 농민들은 또 귀족들이 군대를 불러 보복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공포 속에 놓여 있었지만 변화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8월, 국민의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봉건제 폐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로써 농민들을 올가매던 영주들의 특권과 부역 의무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회는 인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국민주권이라는 혁명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혁명적인 문구는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인권선언은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혁명적 이념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내용이었기에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혁명가들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구호를 내걸고 새로운 사회 건설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프랑스는 새로운 사회의 틀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혁명의 불길이 번져가는 가운데에도 프랑스의 왕실과 귀족들은 여전히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왕 루이 16세는 처음에는 국민의회의 개혁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왕과 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파리로 거처를 옮겨 국민과 더 가까이 지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1789년 10월에는 굶주린 파리의 여성들이 베르사유 궁전까지 행진하여 왕실의 빵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행진에 참여한 여성들은 굶주린 아이들을 둔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빗속에서도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 왕에게 굶주림의 고통을 호소하며 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왕실은 파리의 튠르리 궁전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왕과 국민이 한 도시에 머무르게 되었지만
서로 간의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혁명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옛 체제를 지키려는 움직임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혁명의 열기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왕실은 내심 불안했습니다. 1791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몰래 국외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밤중에 궁전을 빠져나간 이들은 국경을 향해 이동했지만 얼마 못 가 한 마을에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왕과 왕비의 탈출 시도 소식은 프랑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많은 사람이 이제 왕은 국민과 함께할 생각이 없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해 9월 혁명 세력은 입헌 군주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국왕의 권한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루이 16세도 마지못해 그 헌법에 동의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이미 왕실이 등을 돌린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혁명 세력 내부에서는 왕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뚜렷하게 혁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792년이 되자 프랑스 혁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주변의 유럽 군주국들은 프랑스 혁명이 자신들에게도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의 외세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외국 군대는 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폐위된 왕을 다시 세우기 위해 프랑스 국경을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혁명 정부 내부 급진파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전쟁 초반 프랑스 군대는 고전하여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이 파리 근교까지 접근하자 시민들은 혁명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혁명군은 곧 반격의 성공에 적군을 물리쳤고 외세의 위협을 넘겨냈습니다. 혁명군이 전장에서 부르는 노래와 파리 시내 곳곳에 휘날리는 삼색 국기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침내 1792년 9월 프랑스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수백 년 이어져 온 왕국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듬해인 1793년 1월 폐위된 루이 16세 왕은 국민 재판을 거친 후 처형대에 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도 역시 처형당했습니다. 왕과 왕비의 죽음은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혁명 세력은 이를 왕정의 완전한 종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은 없었고 프랑스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혁명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그 길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놓여 있었습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세워진 뒤에도 프랑스 내부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혁명 정부 내부에서는 나라를 이끌 방향을 두고 지도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한편에는 지롱드파라 불리는 비교적 온건한 세력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자코뱅파라 불리는 급진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혁명의 속도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고 결국 더욱 과감한 변화를 주장한 자코뱅파가 정치적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맥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라는 혁명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청렴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로 혁명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793년부터 1794년까지 프랑스는 이른바 공포 정치의 어두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혁명 정부는 비상위원회를 통해 나라를 통치하며 반혁명적이라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대거 처형했습니다. 단두대는 공포의 상징이 되어 파리 광장에서 날마다 떨어지는 칼날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들은 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 사이에서도 두려움과 피로감이 커져갔습니다. 혁명은 내부적으로 스스로를 먹어치우는 듯한 모순에 빠져들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혁명을 이끌던 다른 지도자들마저 서로 대립했고 한때 동지였던 조르주 당통도 결국 반역자로 몰려 처형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초기에 혁명을 주도하던 지롱드파 인사들까지 차례로 권력에서 밀려났고 그중 일부는 처형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혁명은 스스로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1794년 7월 공포정치의 주역이었던 로베스피에르가 동료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처형대에 올려졌고 그의 죽음과 함께 가장 극단적이었던 혁명의 시기도 막을 내렸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몰락 이후 혁명 지도자들은 보다 온건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 정치 시기의 과오를 돌아보며 사람들은 안정을 찾고자 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정부는 여러 명의 총재가 국가를 공동으로 이끄는 총재 정부 디렉투아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공포의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총재 정부 치하에서도 나라 안팎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정부 내 부정부패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국민의 실망감도 커져갔습니다. 또 일부 왕당파들은 틈을 타 왕정 부활을 꾀하고 있어서 혁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가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주길 은연중에 바라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프랑스 사회는 천천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혁명으로 시작된 큰 변화의 물결이 마침내 잔잔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프랑스 혁명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혁명의 이상과 혼란을 모두 지켜보며 성장한 한 젊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나폴레옹은 혁명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민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 무렵 많은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적인 지도자가 혼란을 수습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장군은 이탈리아 전선 등 전쟁터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명성을 떨쳤고 파리에서는 그의 인기가 날로 높아졌습니다. 1799년 11월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켜 새로운 통영 정부의 수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프랑스 혁명 시대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오랜 혁명의 혼돈 속에서 한 시대가 저물고 나폴레옹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등장은 혁명의 시대를 마무리 짓는 동시에 프랑스가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형태는 달라졌지만 프랑스 혁명이 씨앗을 심은 자유와 평등의 이상은 이후에도 프랑스 사회의 근간으로 남았습니다. 혁명 기간에 쏟아져 나온 새로운 제도와 사상은 나폴레옹 시대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프랑스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듯 프랑스 혁명은 작은 불꽃에서 시작되어 거대한 불길로 번진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뒤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농민, 시민, 병사할 것 없이 각계각층의 평범한 이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함께 밀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더 나은 삶을 꿈꾸던 평범한 사람들의 소망에서 시작된 움직임이었지만 결국 왕과 귀족의 시대를 넘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혁명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지만 그로 인해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널리 퍼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불꽃은 19세기 유럽 각국의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도 영감을 주어
현대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혁명은 인류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프랑스에서 시작된 그 변화의 물결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밑바탕에 잔잔한 여운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프랑스라는 나라에는 전통적인 계급 사회가 이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과 소수의 귀족이 나라의 부와 권력을 거의 모두 차지하고 대다수 평민들은 무거운 세금과 고된 노동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 같은 상류층은 많은 부를 누리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지만 평민들은 나라의 재정을 떠받치는 무거운 부담까지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농민들은 들판에서 계절 따라 땀을 흘리며 곡식을 거두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식탁은 늘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은 화려한 궁전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렸지만 농민과 도시의 시민들은 빵 한 조각에도 민감해질 만큼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국왕의 아내인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굶주린 민중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몇 년간 이어진 흉작과 경제적 위기로 빵값마저 오르자 평범한 사람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에 사람들은 지쳐갔고 사회 곳곳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이 조용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앙시엥 레짐 구체제 아래에서 프랑스 국민들의 불만은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새로운 사상의 바람도 서서히 불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을 휩쓴 계몽 사상은 프랑스의 지식인들과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계몽 사상가들은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중시하며 사회를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볼테르나 루소와 같은 사상가들이 전파한 자유와 평등의 이상은 서서히 프랑스 사회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불합리한 질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왕과 귀족만을 위한 사회 대신 모두가 조금 더 평등하게 대우받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멀리 바다 건너에서 들려온 미국 독립혁명의 소식도 프랑스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신세계의 식민지 사람들이 구질서를 타파하고 스스로의 나라를 세운 이야기는 프랑스에서도 자유와 개혁을 향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변화의 씨앗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예감한 사람들은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또한 더 이상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의 재정은 전쟁과 사치로 바닥이 났고 국왕 루이 16세는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위기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 세금을 거두지 않고서는 재정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루이 16세는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전국 신분 대표회의, 즉 삼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89년 봄의 일이었습니다. 삼부회는 성직자, 귀족, 평민 세 신분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의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회의에서조차 신분에 따라 투표 권한에 차등이 있어서 평민 대표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프랑스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평민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믿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웅장한 회의장에는 새 신분 대표들이 각자의 예복을 차려입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 장면 뒤로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평민 대표들은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회의를 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789년 6월 평민 대표들은 다른 신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회라고 불리는 새로운 모임을 선언했습니다. 넓은 실내 경기장에 모인 평민 대표들은 함께 손을 들어 맹세했습니다. 훗날 테니스 코트의 서약으로 알려진 이 맹세에서 그들은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 결심은 프랑스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비록 아직 혁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평민들이 처음으로 하나의 힘으로 뭉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귀족들도 이 움직임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파리 시내에는 혁명의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모인 시민들의 마음에는 막연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89년 7월의 무더운 어느 날, 파리 시민들의 분노가 거리로 폭발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려 왔던 불만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은 무기를 찾아 나섰고 그들의 발걸음은 파리 시내의 오래된 감옥 바스티유로 향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은 왕정의 억압을 상징하는 거대한 성체였습니다. 7월 14일 격렬한 혼란 끝에 시민들은 결국 바스티유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견고한 성체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오랫동안 그 안에 갇혀있던 이들이 풀려났습니다. 한때 절대 권력을 상징하던 성체가 민중의 힘 앞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권력에 맞선 그날, 프랑스 전역에 변화의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바스티유 함락 소식은 마치 불길처럼 빠르게 번졌고 각지에서 국민들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스티유 함락 이후 프랑스 사회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부터 도시까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움에만 떨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오래된 질서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농촌에서는 소작농과 농민들이 봉건 영주의 저택으로 몰려가 각종 기록 문서를 불태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귀족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특권에 도전하는 이러한 행동은 대공포 시대라는 혼란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귀족들은 농민들의 봉기를 두려워했고 농민들은 또 귀족들이 군대를 불러 보복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공포 속에 놓여 있었지만 변화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8월, 국민의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봉건제 폐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로써 농민들을 올가매던 영주들의 특권과 부역 의무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회는 인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국민주권이라는 혁명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혁명적인 문구는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인권선언은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혁명적 이념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내용이었기에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혁명가들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구호를 내걸고 새로운 사회 건설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프랑스는 새로운 사회의 틀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혁명의 불길이 번져가는 가운데에도 프랑스의 왕실과 귀족들은 여전히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왕 루이 16세는 처음에는 국민의회의 개혁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왕과 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파리로 거처를 옮겨 국민과 더 가까이 지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1789년 10월에는 굶주린 파리의 여성들이 베르사유 궁전까지 행진하여 왕실의 빵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행진에 참여한 여성들은
굶주린 아이들을 둔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빗속에서도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 왕에게 굶주림의 고통을 호소하며 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왕실은 파리의 튠르리 궁전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왕과 국민이 한 도시에 머무르게 되었지만 서로 간의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혁명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옛 체제를 지키려는 움직임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혁명의 열기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왕실은 내심 불안했습니다. 1791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몰래 국외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밤중에 궁전을 빠져나간 이들은 국경을 향해 이동했지만 얼마 못 가 한 마을에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왕과 왕비의 탈출 시도 소식은 프랑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많은 사람이 이제 왕은 국민과 함께할 생각이 없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해 9월 혁명 세력은 입헌 군주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국왕의 권한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루이 16세도 마지못해 그 헌법에 동의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이미 왕실이 등을 돌린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혁명 세력 내부에서는 왕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뚜렷하게 혁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792년이 되자 프랑스 혁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주변의 유럽 군주국들은 프랑스 혁명이 자신들에게도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의 외세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외국 군대는 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폐위된 왕을 다시 세우기 위해 프랑스 국경을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혁명 정부 내부 급진파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전쟁 초반 프랑스 군대는 고전하여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이 파리 근교까지 접근하자 시민들은 혁명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혁명군은 곧 반격의 성공에 적군을 물리쳤고 외세의 위협을 넘겨냈습니다. 혁명군이 전장에서 부르는 노래와 파리 시내 곳곳에 휘날리는 삼색 국기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침내 1792년 9월 프랑스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수백 년 이어져 온 왕국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듬해인 1793년 1월 폐위된 루이 16세 왕은 국민 재판을 거친 후 처형대에 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도 역시 처형당했습니다. 왕과 왕비의 죽음은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혁명 세력은 이를 왕정의 완전한 종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은 없었고 프랑스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혁명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그 길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놓여 있었습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세워진 뒤에도 프랑스 내부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혁명 정부 내부에서는 나라를 이끌 방향을 두고 지도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한편에는 지롱드파라 불리는 비교적 온건한 세력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자코뱅파라 불리는 급진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혁명의 속도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고 결국 더욱 과감한 변화를 주장한 자코뱅파가 정치적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맥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라는 혁명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청렴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로 혁명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793년부터 1794년까지 프랑스는 이른바
공포 정치의 어두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혁명 정부는 비상위원회를 통해 나라를 통치하며 반혁명적이라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대거 처형했습니다. 단두대는 공포의 상징이 되어 파리 광장에서 날마다 떨어지는 칼날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들은 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 사이에서도 두려움과 피로감이 커져갔습니다. 혁명은 내부적으로 스스로를 먹어치우는 듯한 모순에 빠져들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혁명을 이끌던 다른 지도자들마저 서로 대립했고 한때 동지였던 조르주 당통도 결국 반역자로 몰려 처형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초기에 혁명을 주도하던 지롱드파 인사들까지 차례로 권력에서 밀려났고 그중 일부는 처형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혁명은 스스로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1794년 7월 공포정치의 주역이었던 로베스피에르가 동료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처형대에 올려졌고 그의 죽음과 함께 가장 극단적이었던 혁명의 시기도 막을 내렸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몰락 이후 혁명 지도자들은 보다 온건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 정치 시기의 과오를 돌아보며 사람들은 안정을 찾고자 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정부는 여러 명의 총재가 국가를 공동으로 이끄는 총재 정부 디렉투아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공포의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총재 정부 치하에서도 나라 안팎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정부 내 부정부패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국민의 실망감도 커져갔습니다. 또 일부 왕당파들은 틈을 타 왕정 부활을 꾀하고 있어서 혁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가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주길 은연중에 바라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프랑스 사회는 천천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혁명으로 시작된 큰 변화의 물결이 마침내 잔잔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프랑스 혁명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혁명의 이상과 혼란을 모두 지켜보며 성장한 한 젊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나폴레옹은 혁명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민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 무렵 많은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적인 지도자가 혼란을 수습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장군은 이탈리아 전선 등 전쟁터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명성을 떨쳤고 파리에서는 그의 인기가 날로 높아졌습니다. 1799년 11월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켜 새로운 통영 정부의 수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프랑스 혁명 시대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오랜 혁명의 혼돈 속에서 한 시대가 저물고 나폴레옹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등장은 혁명의 시대를 마무리 짓는 동시에 프랑스가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형태는 달라졌지만 프랑스 혁명이 씨앗을 심은 자유와 평등의 이상은 이후에도 프랑스 사회의 근간으로 남았습니다. 혁명 기간에 쏟아져 나온 새로운 제도와 사상은 나폴레옹 시대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프랑스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듯 프랑스 혁명은 작은 불꽃에서 시작되어 거대한 불길로 번진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뒤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농민, 시민, 병사할 것 없이 각계각층의 평범한 이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함께 밀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더 나은 삶을 꿈꾸던 평범한 사람들의 소망에서 시작된 움직임이었지만 결국 왕과 귀족의 시대를 넘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혁명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지만 그로 인해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널리 퍼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불꽃은 19세기 유럽 각국의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도 영감을 주어 현대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혁명은 인류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프랑스에서 시작된 그 변화의 물결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밑바탕에 잔잔한 여운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프랑스라는 나라에는 전통적인 계급사회가 이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과 소수의 귀족이 나라의 부와 권력을 거의 모두 차지하고 대다수 평민들은 무거운 세금과 고된 노동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 같은 상류층은 많은 부를 누리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지만 평민들은 나라의 재정을 떠받치는 무거운 부담까지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농민들은 들판에서 계절 따라 땀을 흘리며 곡식을 거두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식탁은 늘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은 화려한 궁전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렸지만 농민과 도시의 시민들은 빵 한 조각에도 민감해질 만큼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국왕의 아내인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굶주린 민중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몇 년간 이어진 흉작과 경제적 위기로 빵값마저 오르자 평범한 사람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에 사람들은 지쳐갔고 사회 곳곳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이 조용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앙시엥 레짐 구체제 아래에서 프랑스 국민들의 불만은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새로운 사상의 바람도 서서히 불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을 휩쓴 계몽 사상은 프랑스의 지식인들과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계몽 사상가들은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중시하며 사회를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볼테르나 루소와 같은 사상가들이 전파한 자유와 평등의 이상은 서서히 프랑스 사회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불합리한 질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왕과 귀족만을 위한 사회 대신 모두가 조금 더 평등하게 대우받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멀리 바다 건너에서 들려온 미국 독립혁명의 소식도 프랑스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신세계의 식민지 사람들이 구질서를 타파하고 스스로의 나라를 세운 이야기는 프랑스에서도 자유와 개혁을 향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변화의 씨앗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예감한 사람들은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또한 더 이상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의 재정은 전쟁과 사치로 바닥이 났고 국왕 루이 16세는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위기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 세금을 거두지 않고서는 재정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루이 16세는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전국 신분 대표회의, 즉 삼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89년 봄의 일이었습니다. 삼부회는 성직자, 귀족, 평민 세 신분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의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회의에서조차 신분에 따라 투표 권한에 차등이 있어서 평민 대표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프랑스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평민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믿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웅장한 회의장에는 새 신분 대표들이 각자의 예복을 차려입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 장면 뒤로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평민 대표들은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회의를 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789년 6월, 평민 대표들은 다른 신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회라고 불리는 새로운 모임을 선언했습니다. 넓은 실내 경기장에 모인 평민 대표들은 함께 손을 들어 맹세했습니다. 훗날 테니스 코트의 서약으로 알려진 이 맹세에서 그들은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 결심은 프랑스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비록 아직 혁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평민들이 처음으로 하나의 힘으로 뭉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귀족들도 이 움직임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파리 시내에는 혁명의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모인 시민들의 마음에는 막연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89년 7월의 무더운 어느 날, 파리 시민들의 분노가 거리로 폭발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려 왔던 불만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은 무기를 찾아 나섰고 그들의 발걸음은 파리 시내의 오래된 감옥 바스티유로 향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은 왕정의 억압을 상징하는 거대한 성체였습니다. 7월 14일 격렬한 혼란 끝에 시민들은 결국 바스티유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견고한 성체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오랫동안 그 안에 갇혀있던 이들이 풀려났습니다. 한때 절대 권력을 상징하던 성체가 민중의 힘 앞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권력에 맞선 그날, 프랑스 전역에 변화의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바스티유 함락 소식은 마치 불길처럼 빠르게 번졌고 각지에서 국민들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스티유 함락 이후 프랑스 사회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부터 도시까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움에만 떨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오래된 질서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농촌에서는 소작농과 농민들이 봉건 영주의 저택으로 몰려가 각종 기록 문서를 불태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귀족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특권에 도전하는 이러한 행동은 대공포 시대라는 혼란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귀족들은 농민들의 봉기를 두려워했고 농민들은 또 귀족들이 군대를 불러 보복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공포 속에 놓여 있었지만 변화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8월, 국민의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봉건제 폐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로써 농민들을 올가매던 영주들의 특권과 부역 의무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회는 인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국민주권이라는 혁명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혁명적인 문구는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인권선언은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혁명적 이념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내용이었기에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혁명가들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구호를 내걸고 새로운 사회 건설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프랑스는 새로운 사회의 틀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혁명의 불길이 번져가는 가운데에도 프랑스의 왕실과 귀족들은 여전히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왕 루이 16세는 처음에는 국민의회의 개혁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왕과 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파리로 거처를 옮겨 국민과 더 가까이 지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1789년 10월에는 굶주린 파리의 여성들이 베르사유 궁전까지 행진하여 왕실에 빵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행진에 참여한 여성들은 굶주린 아이들을 둔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빗속에서도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 왕에게 굶주림의 고통을 호소하며 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왕실은 파리의 튠르리 궁전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왕과 국민이 한 도시에 머무르게 되었지만 서로 간의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혁명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옛 체제를 지키려는 움직임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혁명의 열기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왕실은 내심 불안했습니다. 1791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몰래 국외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밤중에 궁전을 빠져나간 이들은 국경을 향해 이동했지만 얼마 못 가 한 마을에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왕과 왕비의 탈출 시도 소식은 프랑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많은 사람이 이제 왕은 국민과 함께할 생각이 없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해 9월 혁명 세력은 입헌 군주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국왕의 권한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루이 16세도 마지못해 그 헌법에 동의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이미 왕실이 등을 돌린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혁명 세력 내부에서는 왕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뚜렷하게 혁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792년이 되자 프랑스 혁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주변의 유럽 군주국들은 프랑스 혁명이 자신들에게도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의 외세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외국 군대는 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폐위된 왕을 다시 세우기 위해 프랑스 국경을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혁명 정부 내부 급진파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전쟁 초반 프랑스 군대는 고전하여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이 파리 근교까지 접근하자 시민들은 혁명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혁명군은 곧 반격의 성공에 적군을 물리쳤고 외세의 위협을 넘겨냈습니다. 혁명군이 전장에서 부르는 노래와 파리 시내 곳곳에 휘날리는 삼색 국기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침내 1792년 9월 프랑스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수백 년 이어져 온 왕국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듬해인 1793년 1월 폐위된 루이 16세 왕은 국민 재판을 거친 후 처형대에 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도 역시 처형당했습니다. 왕과 왕비의 죽음은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혁명 세력은 이를 왕정의 완전한 종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은 없었고 프랑스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혁명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그 길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놓여 있었습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세워진 뒤에도 프랑스 내부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혁명 정부 내부에서는 나라를 이끌 방향을 두고 지도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한편에는 지롱드파라 불리는 비교적 온건한 세력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자코뱅파라 불리는 급진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혁명의 속도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고 결국 더욱 과감한 변화를 주장한 자코뱅파가 정치적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맥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라는 혁명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청렴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로 혁명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793년부터 1794년까지 프랑스는 이른바 공포 정치의 어두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혁명 정부는 비상위원회를 통해 나라를 통치하며 반혁명적이라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대거 처형했습니다. 단두대는 공포의 상징이 되어 파리 광장에서 날마다 떨어지는 칼날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들은 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 사이에서도 두려움과 피로감이 커져갔습니다. 혁명은 내부적으로 스스로를 먹어치우는 듯한 모순에 빠져들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혁명을 이끌던 다른 지도자들마저 서로 대립했고 한때 동지였던 조르주 당통도 결국 반역자로 몰려 처형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초기에 혁명을 주도하던 지롱드파 인사들까지 차례로 권력에서 밀려났고 그중 일부는 처형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혁명은 스스로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1794년 7월 공포정치의 주역이었던 로베스피에르가 동료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처형대에 올려졌고 그의 죽음과 함께 가장 극단적이었던 혁명의 시기도 막을 내렸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몰락 이후 혁명 지도자들은 보다 온건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 정치 시기의 과오를 돌아보며 사람들은 안정을 찾고자 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정부는 여러 명의 총재가 국가를 공동으로 이끄는 총재정부 디렉투아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공포의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총재정부 치하에서도 나라 안팎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정부 내 부정부패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국민의 실망감도 커져갔습니다. 또 일부 왕당파들은 틈을 타 왕정 부활을 꾀하고 있어서 혁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가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주길 은연중에 바라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프랑스 사회는 천천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혁명으로 시작된 큰 변화의 물결이 마침내 잔잔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프랑스 혁명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혁명의 이상과 혼란을 모두 지켜보며 성장한 한 젊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나폴레옹은 혁명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민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 무렵 많은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적인 지도자가 혼란을 수습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장군은 이탈리아 전선 등 전쟁터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명성을 떨쳤고 파리에서는 그의 인기가 날로 높아졌습니다. 1799년 11월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켜 새로운 통영 정부의 수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프랑스 혁명 시대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오랜 혁명의 혼돈 속에서 한 시대가 저물고 나폴레옹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등장은 혁명의 시대를 마무리 짓는 동시에 프랑스가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형태는 달라졌지만 프랑스 혁명이 씨앗을 심은 자유와 평등의 이상은 이후에도 프랑스 사회의 근간으로 남았습니다. 혁명 기간에 쏟아져 나온 새로운 제도와 사상은 나폴레옹 시대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프랑스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듯 프랑스 혁명은 작은 불꽃에서 시작되어 거대한 불길로 번진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뒤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농민, 시민, 병사 할 것 없이
각계각층의 평범한 이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함께 밀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더 나은 삶을 꿈꾸던 평범한 사람들의 소망에서 시작된 움직임이었지만 결국 왕과 귀족의 시대를 넘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혁명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지만 그로 인해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널리 퍼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불꽃은 19세기 유럽 각국의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도 영감을 주어 현대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혁명은 인류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프랑스에서 시작된 그 변화의 물결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밑바탕에 잔잔한 여운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프랑스라는 나라에는 전통적인 계급사회가 이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과 소수의 귀족이 나라의 부와 권력을 거의 모두 차지하고 대다수 평민들은 무거운 세금과 고된 노동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 같은 상류층은 많은 부를 누리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지만 평민들은 나라의 재정을 떠받치는 무거운 부담까지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농민들은 들판에서 계절 따라 땀을 흘리며 곡식을 거두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식탁은 늘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은 화려한 궁전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렸지만 농민과 도시의 시민들은 빵 한 조각에도 민감해질 만큼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국왕의 아내인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굶주린 민중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몇 년간 이어진 흉작과 경제적 위기로 빵값마저 오르자 평범한 사람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에 사람들은 지쳐갔고 사회 곳곳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이 조용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앙시엥 레짐 구체제 아래에서 프랑스 국민들의 불만은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새로운 사상의 바람도 서서히 불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을 휩쓴 계몽 사상은 프랑스의 지식인들과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계몽 사상가들은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중시하며 사회를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볼테르나 루소와 같은 사상가들이 전파한 자유와 평등의 이상은 서서히 프랑스 사회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불합리한 질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왕과 귀족만을 위한 사회 대신 모두가 조금 더 평등하게 대우받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멀리 바다 건너에서 들려온 미국 독립혁명의 소식도 프랑스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신세계의 식민지 사람들이 구질서를 타파하고 스스로의 나라를 세운 이야기는 프랑스에서도 자유와 개혁을 향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변화의 씨앗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예감한 사람들은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또한 더 이상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의 재정은 전쟁과 사치로 바닥이 났고 국왕 루이 16세는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위기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 세금을 거두지 않고서는 재정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루이 16세는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전국 신분 대표회의, 즉 삼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89년 봄의 일이었습니다. 삼부회는 성직자, 귀족, 평민 세 신분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의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회의에서조차 신분에 따라 투표 권한에 차등이 있어서 평민 대표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프랑스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평민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믿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웅장한 회의장에는 새 신분 대표들이 각자의 예복을 차려입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 장면 뒤로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평민 대표들은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회의를 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789년 6월, 평민 대표들은 다른 신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회라고 불리는 새로운 모임을 선언했습니다. 넓은 실내 경기장에 모인 평민 대표들은 함께 손을 들어 맹세했습니다. 훗날 테니스 코트의 서약으로 알려진 이 맹세에서 그들은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 결심은 프랑스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비록 아직 혁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평민들이 처음으로 하나의 힘으로 뭉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귀족들도 이 움직임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파리 시내에는 혁명의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모인 시민들의 마음에는 막연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89년 7월의 무더운 어느 날, 파리 시민들의 분노가 거리로 폭발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려 왔던 불만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은 무기를 찾아 나섰고 그들의 발걸음은 파리 시내의 오래된 감옥 바스티유로 향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은 왕정의 억압을 상징하는 거대한 성체였습니다. 7월 14일 격렬한 혼란 끝에 시민들은 결국 바스티유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견고한 성체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오랫동안 그 안에 갇혀있던 이들이 풀려났습니다. 한때 절대 권력을 상징하던 성체가 민중의 힘 앞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권력에 맞선 그날, 프랑스 전역에 변화의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바스티유 함락 소식은 마치 불길처럼 빠르게 번졌고 각지에서 국민들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스티유 함락 이후 프랑스 사회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부터 도시까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움에만 떨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오래된 질서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농촌에서는 소작농과 농민들이 봉건 영주의 저택으로 몰려가 각종 기록 문서를 불태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귀족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특권에 도전하는 이러한 행동은 대공포 시대라는 혼란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귀족들은 농민들의 봉기를 두려워했고 농민들은 또 귀족들이 군대를 불러 보복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공포 속에 놓여 있었지만 변화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8월, 국민의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봉건제 폐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로써 농민들을 올가매던 영주들의 특권과 부역 의무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회는 인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국민주권이라는 혁명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혁명적인 문구는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인권선언은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혁명적 이념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내용이었기에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혁명가들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구호를 내걸고 새로운 사회 건설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프랑스는 새로운 사회의 틀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혁명의 불길이 번져가는 가운데에도 프랑스의 왕실과 귀족들은 여전히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왕 루이 16세는 처음에는 국민의회의 개혁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왕과 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파리로 거처를 옮겨 국민과 더 가까이 지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1789년 10월에는 굶주린 파리의 여성들이 베르사유 궁전까지 행진하여 왕실에 빵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행진에 참여한 여성들은 굶주린 아이들을 둔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빗속에서도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 왕에게 굶주림의 고통을 호소하며 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왕실은 파리의 튠르리 궁전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왕과 국민이 한 도시에 머무르게 되었지만 서로 간의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혁명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옛 체제를 지키려는 움직임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혁명의 열기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왕실은 내심 불안했습니다. 1791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몰래 국외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밤중에 궁전을 빠져나간 이들은 국경을 향해 이동했지만 얼마 못 가 한 마을에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왕과 왕비의 탈출 시도 소식은 프랑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많은 사람이 이제 왕은 국민과 함께할 생각이 없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해 9월 혁명 세력은 입헌 군주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국왕의 권한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루이 16세도 마지못해 그 헌법에 동의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이미 왕실이 등을 돌린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혁명 세력 내부에서는 왕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뚜렷하게 혁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792년이 되자 프랑스 혁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주변의 유럽 군주국들은 프랑스 혁명이 자신들에게도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의 외세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외국 군대는 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폐위된 왕을 다시 세우기 위해 프랑스 국경을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혁명 정부 내부 급진파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전쟁 초반 프랑스 군대는 고전하여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이 파리 근교까지 접근하자 시민들은 혁명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혁명군은 곧 반격에 성공해 적군을 물리쳤고 외세의 위협을 넘겨냈습니다. 혁명군이 전장에서 부르는 노래와 파리 시내 곳곳에 휘날리는 삼색 국기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침내 1792년 9월 프랑스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수백 년 이어져 온 왕국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듬해인 1793년 1월 폐위된 루이 16세 왕은 국민 재판을 거친 후 처형대에 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도 역시 처형당했습니다. 왕과 왕비의 죽음은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혁명 세력은 이를 왕정의 완전한 종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은 없었고 프랑스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혁명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그 길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놓여 있었습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세워진 뒤에도 프랑스 내부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혁명 정부 내부에서는 나라를 이끌 방향을 두고 지도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한편에는 지롱드파라 불리는 비교적 온건한 세력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자코뱅파라 불리는 급진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혁명의 속도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고 결국 더욱 과감한 변화를 주장한 자코뱅파가 정치적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맥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라는 혁명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청렴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로 혁명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793년부터 1794년까지 프랑스는 이른바 공포 정치의 어두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혁명 정부는 비상위원회를 통해 나라를 통치하며 반혁명적이라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대거 처형했습니다. 단두대는 공포의 상징이 되어 파리 광장에서 날마다 떨어지는 칼날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들은 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 사이에서도 두려움과 피로감이 커져갔습니다. 혁명은 내부적으로 스스로를 먹어치우는 듯한 모순에 빠져들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혁명을 이끌던 다른 지도자들마저 서로 대립했고 한때 동지였던 조르주 당통도 결국 반역자로 몰려 처형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초기에 혁명을 주도하던 지롱드파 인사들까지 차례로 권력에서 밀려났고 그중 일부는 처형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혁명은 스스로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1794년 7월 공포정치의 주역이었던 로베스피에르가 동료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처형대에 올려졌고 그의 죽음과 함께 가장 극단적이었던 혁명의 시기도 막을 내렸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몰락 이후 혁명 지도자들은 보다 온건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 정치 시기의 과오를 돌아보며 사람들은 안정을 찾고자 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정부는 여러 명의 총재가 국가를 공동으로 이끄는 총재 정부 디렉투아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공포의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총재 정부 치하에서도 나라 안팎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정부 내 부정부패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국민의 실망감도 커져갔습니다. 또 일부 왕당파들은 틈을 타 왕정 부활을 꾀하고 있어서 혁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가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주길 은연중에 바라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프랑스 사회는 천천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혁명으로 시작된 큰 변화의 물결이 마침내 잔잔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프랑스 혁명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혁명의 이상과 혼란을 모두 지켜보며 성장한 한 젊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나폴레옹은 혁명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민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 무렵 많은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적인 지도자가 혼란을 수습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장군은 이탈리아 전선 등 전쟁터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명성을 떨쳤고 파리에서는 그의 인기가 날로 높아졌습니다. 1799년 11월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켜 새로운 통영 정부의 수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프랑스 혁명 시대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오랜 혁명의 혼돈 속에서 한 시대가 저물고 나폴레옹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등장은 혁명의 시대를 마무리 짓는 동시에 프랑스가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형태는 달라졌지만 프랑스 혁명이 씨앗을 심은 자유와 평등의 이상은 이후에도 프랑스 사회의 근간으로 남았습니다. 혁명 기간에 쏟아져 나온 새로운 제도와 사상은 나폴레옹 시대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프랑스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듯 프랑스 혁명은 작은 불꽃에서 시작되어 거대한 불길로 번진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뒤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농민, 시민, 병사할 것 없이 각계각층의 평범한 이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함께 밀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더 나은 삶을 꿈꾸던 평범한 사람들의 소망에서 시작된 움직임이었지만 결국 왕과 귀족의 시대를 넘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혁명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지만 그로 인해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널리 퍼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불꽃은 19세기 유럽 각국의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도 영감을 주어 현대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혁명은 인류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프랑스에서 시작된 그 변화의 물결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밑바탕에 잔잔한 여운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